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요. 어린이 국민 해열제가 잇따라 판매 중단되며 엄마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해열제, 대체 뭐가 문제고 대책은 있는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내려다보는 부소산. 그 중턱에 이 산과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굴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통하는 길 같기도 하고 어디론가 연결되는 통로 같기도 한 시멘트 굴. 그곳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해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네 소아과에 가기 위해 오픈런을 하기 일쑤인데다 열나는 아이들을 위한 해열제까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업계 1위를 다투는 약들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달 새 국내 1위를 다투는 해열제 판매가 중단된 상황.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약국에서는? 개인적으로 환불 신청도 하셔야 돼요. 이쪽은 이제 하지 마라 하니까 다 이제 빼놓은 거죠. 다 빼놓고 이제 도매상으로 보내고 해야죠. 식약처의 회수 조치가 내려진 후 이렇게 약국 한쪽에는 약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뭐 드셨던 약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네, 중간에 또 드시다가 가시고 오신 거네요. 유소화용 해열제로는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가장 안정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쓰이던 성분이고요.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입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해열제 판매 1위를 기록한 일명 국민 해열제였는데요. 어린이 약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약사님들이 이 두 가지를 추천해서 주세요. 두 가지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을 샀었죠. 또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화나죠. 왜냐면 나이가 어리면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자, A 해열제의 회수 조치 이후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체약으로 안내됐던 B 해열제까지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잇따른 국민 해열제의 판매 중단.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변 현상이 일어나서 식약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추후 조사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재생산을 할지 재공급을 할지 그때 이제 정해지긴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비해열제에서는 혼합된 약물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견돼 일부만 먹을 땐 복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카페에서는 여기서 애가 구토를 했다. 근데 그게 약대매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먹인 거를 어떻게 뭐 토를 시킬 수도 없고 괜찮은 건지 너무 찜찜하고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미 많은 가정에서 구비해 놓았던 상비약이라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진 약품 회수 조치에 가장 놀란 건 이미 약을 사서 아이에게 먹여왔던 부모들일 텐데요. 과연 이 약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검출된 균이라든지 질병을 유발하는 유병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위험도가 낮은 거는 사실인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시고 나서 이상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안전관리원에다가 이제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 걸까요? 대체되는 다른 해열제 같은 건 있어요? 그건데 저희는 지금 의학에서 왜 없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다 다른 데로 보여요. 그냥 품절로 떠요. 발주가. 사태가 날 때부터 사람들이 모든 약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품절입니다. 물론 동일 성분의 대체약은 있습니다만
과수유로 인해 주문 전부터 품절이라 약국에서도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7살 아이를 키우는 이윤주 씨는 이번 사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프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증가했는데 7살 난 딸 아이가 최근에 열이 났었던 겁니다. 아이 약통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약을 사놨지만 결국 아무것도 먹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아기가 열이 났는데 이 사건을 보고 먹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응급실 가서 해열제만 받아온 상태인데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거든요. 이게 불안한 마음이 앞서서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간신히 처방받아왔습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수족구나 로타바이러스 등 발열을 동반하는 질환의 유행이 이어지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아기가 아픈 상황에서는 이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자, 다른 부모들도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의 판매 중단 보도 이후 안심하려고 사놓은 약이 근심거리가 돼버렸다는 하소연들이 각종 SNS에 게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나 힘이 좀 길 때는 세비하고 있다 그런 약으로도 열나면은 대체하다가 힘이 끝난 바로 병원에 왔는데 요즘에는 지금 거의 병원에 가야 되는 추세로 가야죠. 약이 없으니까 약 해열제라도 처방받으려고 이제 7시 와서 9시까지 줄 서서 번호표 끊으면 막 거의 한 80번대예요. 그래도. 결국 당장 찾은 해결책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을 하더라도 진료를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기 환자 대비 요즘 소아 감기 환자들이 확 폭증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의약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공급이 채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필수 의약품에 대한 생산을 정부가 이제 컨트롤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상장으로 그거 말고 갖고 있는 약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제약회사 자체에 더 불신감도 생기고 어떤 약을 사든 불안하겠죠. 이제. 아이가 먹는 거이니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증을 좀 잘 해서 이렇게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약이니만큼 단 한 포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신중한 결정과 검증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주차장에서 한 남녀가 격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차량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는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더니 휘두르는데요. 아니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제 머리를 잡고 밀치고 어린 게 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폭행을 쉽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에 깜짝 놀란 제보자. 차량 밖으로 나온 후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 게다가 제보자는 혼자가 아니었죠. 임신 8개월 차, 출산 예정일을 2달 정도 앞둔 임신부였습니다. 저는 임산부고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산부라고 뭐 어쩌라는 거냐고 하면서 또 두 손을 올려가지고 저를 치려고 하는데 임신부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협.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혼잡해서 서로 기다리고 양보하고 있던 상황인데 뒤늦게 들어온 차가 상황을 다 무시한 채로 바로 주차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출입구가 하나뿐이라서 주차 전쟁이 일상이라는 이곳. 제보자는 물론이고 다들 주차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곧바로 빈자리에 주차하죠. 기다리던 제보자 차량을 못 본 걸까 싶어서 다들 기다리는데 왜 순서를 어기냐며 항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보자와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황급하게 말린 덕분에 다행히 다툼은 마무리되는데요. 지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이렇게 임신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피해자가 임산부였고 또 이를 가해자가 알면서도 폭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양형상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만약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쉽게 올리는 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똑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격한 행동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밥솥을 열자 근데 돈을 왜 이렇게 숨겨놨어요? 아니 숨기는 거 아니라 내가 이거 얼마 여기는 돈 이거는 얼마 이거? 2천만 원. 2천만 원? 여기 옆에 한번 맞춰 있죠? 없어요? 압수하겠습니다 이거. 돈 압수합니다. 2천만 원? 이 수상한 돈의 정체는 뭘까? 지하철 내 술에 취한 승객들을 상대로 범행한 일명 부축배기 범죄로 훔친 휴대폰은 또 다른 작물업자에게 넘겨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약 8개월 동안 도난이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판 남성. 잠복 끝에 꼬리를 밟은 지하철 수사대가 그의 집을 급습한 거죠. 이 지방 곳곳에서는 비닐에 쌓인 휴대전화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걸 모두 작물업자한테 사들인 거라고요. 이번에 검거한 작물업자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휴대전화는 여러 나라 작물업자들한테 넘겨서 이득을 취한 거죠. 그렇게 8개월 동안 훔친 걸 되팔아서 벌어들인 수익만 약 1억 원. 이 파키스탄인 남성은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나온 휴대전화만 30억 대, 6,805만 원의 현금도 압수됐죠. 휴대전화 도난 분실 시 주의사항은요? 휴대폰 도난 분실 시 해외 발신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URL이나 어플은 절대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한 남성이 허공을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운동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커튼을 부여잡고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한 여성. 귀신이라도 본 걸까? 갑자기 커튼 뒤로 숨어버리죠. 그때 한 손엔 파리채까지 든 다른 여성이 가게 안을 뛰어다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아 진짜 끔찍하고 징그럽고 진짜 카페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손님이 찾아온 건 유독 날이 좋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송오빠 이렇게 놓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딱 대각선 위치에서 파다닥 거렸어요. 어디요? 여기 위요. 이 손님이 나타난 곳은 정문이 아닌 카페 창문이었는데요. 그 손님의 정체는 다름 아닌 비둘기였다고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바로 사장님께 SOS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께서 바로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비둘기 잡기에 호기롭게 도전했던 사장님. 후다닥 도망치고 마네요. 그런데 사장님도 멋있게 파리채 들고 가셨는데 저랑 같이 도망이 갔어요. 공원을 가는 걸 싫어했어요. 비둘기 때문에 조류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비둘기를 너무 싫어하는 편이에요. 조류 공포증이 있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두 사람.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2층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비둘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더라고요. 소리를 내면서 매장 이곳저곳 구경했다는 이 녀석. 당당했던 이 진상 손님은 무려 1시간 20분 동안이나 카페 한쪽을 점령한 채로 나갈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두 사람 앞에 구세주가 등장했는데요. 그때 비둘기 잡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비둘기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죠.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접 만든 채, 사다리까지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결국 이 진상 손님 맨손으로 잡히고 말았네요. 비둘기 덕분에 이렇게 방송 나오게 된 것도 그때는 미안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진상 손님이 되고만 비둘기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여긴 경기도의 한 음식점입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저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벌레가 있다고. 갑자기 나타난 큰 벌레에 당황하면서 주방 밖으로 피신했던 직원들. 어쩔 줄 모르는 듯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벌레가 따라 나오자 아예 가게 밖으로 도망치고 마네요. 전체 몸통까지 해서 손바닥 정도였고 다리가 엄청 많고 날아다니는 벌레였어요. 두 사람이 본 걸로 추정되는 벌레는 장수 각다귀. 우산으로 위협해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 차장님을 호출했습니다. 벌레 엄청 큰 게 들어왔다고 CCTV 한번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난치는 줄 알고 안 믿었어요. 호기롭게 등장했던 사장님. 손바닥만한 벌레에 화려한 스텝이 절로 나오네요. 오, 결국 적진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제가 시골 쪽에 살아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섭게 생기고 컸어가지고. 가게 마감 시간을 지연시킨 벌레와의 사투. 전집 파리채까지 등장한 후에야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20분 동안의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요즘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저희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좀 웃으시고 같이 힘내셨으면 뭐 좋겠는 바람입니다. 가게에 나타난 깜짝 손님. 또 보진 말자. 지난 29일 서울에 있는 한 파출소. 경찰관이 뭔가를 발견한 듯 이리저리 살핍니다. 대체 뭐죠? 휴대폰이 습득물로 들어와서 이제 하게하는 과정에 카드 뒤에 진짜 자그마한 봉투 안에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매 눈으로 한참을 들여다봤다고요. 케이스 뒤에 숨겨져 있던 그건 마약으로 추정됐습니다. 바로 팀장한테 보고부터 했다는 정옥진 순경. 그리고 몇 분 후에 등장한 이 남성. 다짜고짜 휴대전화부터 찾는데요. 유실물이 접수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해제하는 과정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자 집에 가겠다고 했던 이 남성. 경찰은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고요. 자세한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이 남성은 순순히 경찰차에 오릅니다. 그가 떠난 뒤에 등장한 강력반 형사들은 흰 가루가 마약임을 확인해 주는데요. 집까지 데려다 준 장소까지 이제 형사분들이 바로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합동으로 조사하여 이제 마약 사범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투약용 주사기까지 발견됐고 과거에 마약 전과가 있던 이 남성은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됐죠.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은밀한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가 다니지만 도로가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다니는 곳인데 성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전을 위협받는 이곳은 법의 사각지대, 도로의 구역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이쪽에서 되게 억울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고 올라가던 제보자는 위에서 내려오던 차와 그만 부딪히고 맙니다. 제보자는 사고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차량 라이트가 보여서 저는 멈췄거든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진입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크게 다치신 건가 싶어가지고 창문 쪽으로 갔는데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상대방은 오히려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30은 물려야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결국 긴 소송 끝에 제보자 무과실을 입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상대방에겐 벌금도 범칙금도 부과되지 않았다는데요.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이라서 중앙선 침범을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벌할 수 없는 도로 외 구역, 대체 뭐죠? 도로는 기본적으로 공로를 의미합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외의 도로는 사적 도로 공간으로 보고 도로 외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 또는 차단기가 있어 통제하는지 여부로 구분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차장, 아파트, 학교 내 도로를 도로 외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외 구역인 주차장 사고는 의외로 잦습니다.
차를 돌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차가 이제 반대편 차량을 만나면서 정지를 한 거죠.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차를 보고 정지했던 앞차. 점점 뒤로 오는 건가요? 제보자가 경적을 울려보지만 아이고! 결국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저 보고 후진을 하셔야지. 안 보였어요. 상대 측 100% 과실로 사고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같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제보자. 마치 데자뷰처럼 후진하던 앞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일주일 사이 같은 사고를 2번이나 당한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런 거니까 뭐 처벌도 안 될 거고 많이 씁쓸하네요. 예측이 어려워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외 구역 사고. 그런데 사고를 내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로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해도 도로외 구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중상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입니다.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사고. 주차장 입구였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자마자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렇듯 도로의 구역에서는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의 구역 사고 중 인사사고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가 되어서야 도로의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서야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27조에서 도로의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만들었는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이든 도로가 아니든 발생된 교통사고라면 보험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로인 듯 도로 아닌 도로의 구역. 사고를 막을 현실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침식당한 그곳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먼지만 일부러 흩날립니다. 쳐다봐야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냥 지나치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고.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담력 훈련을 하면서 놀았던 그러한 자리이기도 한데 무서웠죠. 깜깜하고 깊고 하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이 미스터리한 공간이 발견된 곳은 충남 부여의 부소산 중턱입니다. 부소산을 내 집 드나들듯 하는 이들도 이곳의 내막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처음 보는데 이거는. 네? 처음 봐요. 뭐 나올 것 같아. 지금은 다 내줬어요. 저건 뭐예요? 이게 뭐 토굴이라고 하는데. 시선이 잘 닿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돔 형태의 그것. 자세히 살펴보니 어딘가로 연결된 입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알 수 없는 작은 틈. 작은 틈은 어디로 연결된 걸까요? 제가 어릴 때도 이곳에 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담력 훈련을 하면서 놀았던 그러한 자리이기도 한데 무엇에 사용했는지 기억은 모르고 굴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4년 전 이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낙엽과 흙더미가 없는 온전한 입구를 보니 정말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수소문 끝에 확보한 내부 영상인데요. 벽면과 천장이 깔끔하게 마감된 동굴이 길게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중턱에 이런 공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터널 쪽 간 거 아닌가? 뭐 터널 같아요 보이기는 하는. 지난 2월 미스터리엠에서 증약 터널을 소개했었죠. 지금은 흙더미에 파묻혀 있지만 과거에는 기차가 달리던 터널이었는데요. 이 공간 역시 그런 터널로 이용됐던 게 아닐까.
RC카를 이용해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터널로 사용되던 곳이라면 분명 이곳 어딘가에 기차나 차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을 터. 울퉁불퉁한 바닥을 헤치며 빛이 닿지 않은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철로와 같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안쪽에선 또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을까 싶어 RC카를 조종해봤지만 바닥에 놓인 돌무더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대체 이 시멘트 동굴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무조건 땅굴인 줄 알았죠. 물을 흘러보내는 수로 같은 그런 땅굴. 수로 용도로 이제 이게 설계되는 거죠. 과거 발견된 수로들을 떠올려 보면 땅 아래에서 발견된 둥근 통로였다는 점들이 부소산 수로 같았습니다. 뭐 악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냈다는 것은 악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굴은 과거에 물이 흐르던 수로였을까? 통로에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그럴듯합니다. 만약 수로라면 이 물은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요? 수로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러면 공급받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치형 형태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쳤을 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했으면 옛날에도 이제 돌이나 이런 걸로 좀 깔아가지고 관리를 했을 건데 공급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 같고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수로라고 하기엔 바닥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이 얘기. 그렇다면 이 동굴은 왜 만든 걸까? 아무래도 직접 들어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좁은 입구로 몸을 밀어넣자 발 아래에 단단한 바닥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발을 디디고 카메라 조명에 의지해 동굴 속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보는데요. 허리를 펴고 걷는 것조차 어려운 길. 벽면과 천장은 시멘트로 말끔하게 마감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동굴의 주인은 벌레들. 그렇게 굴 안으로 10여 미터 정도를 들어가면 드디어 완전히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켜켜이 내려앉은 흙먼지가 가득한 이 좁고 어두운 통로. 어디로 이어진 걸까? 통로의 끝을 찾아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가던 제작진 시야에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계단 하나가 들어옵니다. 조심스레 위로 향한 낡은 계단을 올라가 보는데요. 몇 발자국 떼지 않아 발견된 건 돌무더기.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호 같은데요. 마침 그때 제작진 앞으로 무언가 날아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박쥐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동굴과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 이곳에 보금자리를 꾸린 모양인데요. 와,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진짜. 와. 박쥐의 집이 돼버린 시멘트굴은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 제작진이 직접 살펴본 통로의 길이는 약 10m. 도통 그 쓰임새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곳.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은폐 장소 그런 걸로 쓰지 않았을까? 아,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숨거나 대피소라던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방공호들. 그러고 보니 정말 통로의 모양새가 방공호와 닮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긴급 상황에서 방공호로 쓰인 걸까요? 군사안보시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그 건축물로 보입니다. 아치형에 있어서 일본의 고전적인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1937년도에 방공법이 제정됐으니까 아마 37년에서 39년 그 어간에 구축됐을 것이다. 이 동굴이 방공호라면 과거 일본군이 방공법이 제정된 뒤 만든 구조물이라는 것. 여기에 뜻밖의 이야기를 더하는데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봐서는 방공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다만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높이가 되지 않고 교차 통로가 되지 않은 형태로 봐서는 그 기능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는 없었겠다. 통로로서 운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공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통로로 사용됐을 거란 얘기. 이로써 이 동굴의 쓰임새에 대한 궁금증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인데요. 정말 이곳은 무언가가 이동하던 통로였을까요? 동네 친구들하고 부수사이 사실은 저희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들어가서 이제 놀고 하는데 박사 논문 쓰고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기사를 제가 찾게 됐어요. 1943년 10월 12일자 매일신보. 1943년 10월 12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부여신궁이라는 곳에 길이 45m의 지하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의 신궁이라뇨? 일본이 아닌 부여라는 중심에다가 센터에다가 신궁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수도를 만든 거예요. 신궁이란 일본 왕실의 선조신을 모시는 곳으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들기 위해 남산에 조선신궁을 만들기도 했죠. 또한 일본과 관계가 깊던 백제의 수도 부여의 신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건데요.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공사는 중단됐고 그 자리에는 삼충사가 들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목 자체가 신도 부여잖아요. 신의 도시 부여. 이거 언제 일제 강점기 때 지도예요. 그리고 잠깐만.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통해 본 부여신궁의 모습입니다. 부여신궁의 조감도를 살펴보면 지하 통로의 위치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시멘트 글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하도는 부여신궁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거대한 구조가 될 것이다. 이 통로 자체가 여기는 그러니까 일본에도 없고 대만이나 동남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존재의 신궁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으며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통로. 이 통로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걸까요? 귀빈전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귀빈전.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정말 특별히 귀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이거 제사를 올리는 제관들 혹은 고위층이나 귀빈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정된다는 얘기. 일반인들은 보통 지상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통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지상으로 가는 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통로. 이거는 약간 좀 격이 다른 그런 분들의 통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죠.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노출되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혹시 이런 지하 통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일본의 패망으로 부여신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흔적은 부소산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폐지나 유지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상황. 앞으로 정책 어떻게 수렴 될까? 과정을 통해서 보존, 활용 또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물은 어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잘 보존할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인 부소산 시멘트굴. 치욕의 역사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재난 또는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여행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신 부여 신궁 통로 역시 이런 여행의 한 목적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더불어 역사적 교훈을 담은 현장이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연예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주유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배우 김선호 씨가 사생활 논란 이후 1년 반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작품 소개에 앞서서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김선호 씨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21년 사생활 논란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우 김선호 씨가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바로 어제 영화 귀공자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논란 이후 첫 공식 성사에 선 건데요. 수많은 취재진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우선 인사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인터뷰 때 추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드라마 주연은 물론이고 예능 출연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선호 씨. 하지만 전 여자친구한테 낙태를 회유하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의혹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후 출연하던 예능은 물론이고 예정돼 있던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했고 광고계 역시 김선호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가 나눴던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반전됐고요. 당시 귀공자의 가제였던 슬픈 열대 측은 촬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작 보고회가 열렸던 어제 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이 김선호 씨 캐스팅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뭐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근데 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언론에 공개된 영화 귀공자.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에 추격을 펼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르코를 쫓는 이제 갑자기 나타난 맑은 눈의 광인이고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캐스팅해주신 우리 박훈정 감독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논란을 딛고 촬영한 이번 작품이 김선호 씨한테 성공적인 복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G는 뒤집어본다. 바꿔본다. 다른 쪽을 본다. 그것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다. KG. 왜들 아는 척할까? 사실 잘 모르면서 유산균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 듀오락. 덴마크에서도 사랑받는 듀오락. 생각하라. 삶고 데치고 끓이고 수분이 많은 한국인의 음식. 그래서 음식물 처리엔 수분 제로 기술을 생각하라. 수분을 제로로 처리를 제대로 스마트카라. 지난해 이승기 씨의 정상금 미지급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문체부는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 법안에선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과 권익보호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연예 제작자협회 등 가요계 단체들이 개정안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 연예인들의 근로 시간을 좀 단축시킨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계 쪽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고찰이나 혹은 협의 없이 좀 성급하게 발의가 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 요청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좀 요청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청소년 연예인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한 규정인데요. 개정 전 15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주 35시간 및 하루 7시간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및 하루 6시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은 주 30시간 및 하루 7시간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확하게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이 산업에 뛰어든 산업의 어떤 주도적인 생산자로서 사실은 이런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게 과연 정확하고 맞는 표현인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요. 뉴진스 막내 혜인은 작년 데뷔 당시 14살이었으며 아이브의 막내 이선은 현재 17살이고요. 트레저의 막내 소정환은 19살입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아이돌 그룹에 10대 멤버들이 속해 있는데요. 데뷔 초읽기에 들어간 YG의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와
하이브 보이넥스트도 멤버들도 역시 대부분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처럼 K-팝 가수들의 데뷔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데뷔한 키즈 걸그룹 초코파이브의 제작사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10살, 있습니다. 12살, 10대 초반인데요. 저희도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의 보호 문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소속사들도 요즘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규제들은 업계의 현실적인 반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 규제가 생기면 제2의 보안은 현실적으로 꿈꾸기 어려워지는 거죠. 일각에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잘 나가는 K-팝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승기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아이돌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기법과 별개로 이제 K-팝 아이돌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어떤 목소리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업계에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휴게소 도장 깨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즐길 거리가 가득해 일부러 찾아가는 여행 코스 중 일부인데요. 깊은 밤에 찾아가야 한다는 한 휴게소. 어둠 속에 사람들의 발길이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여기 오면 아주 예쁘고 특별한 걸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뜬다. 뜬다. 우와. 사람들이 기대하던 건 다름 아닌 일출. 이 휴게소는 해돋이 명소인데요. 눈으로만 담기엔 아까우니 사진은 필수겠죠? 일출을 볼 수 있는 휴게소라고 해서 오고 가기도 편하고 들리기도 좋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일출 명소 추천합니다. 짱! 낮이 되면 바다뷰 맛집으로 변신하는 이곳. 그냥 금방 떠나는 그런 휴게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또 최적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다름 아닌 식당인데요. 멈추지 않는 젓가락질, 다들 경치보단 국수에 푹 빠진 것 같죠? 여기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되게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다 향기가 담긴 막국수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이 소스가 그 맛의 비밀이랍니다. 무김치, 계란지단 등 고명과 함께 슥슥 비벼주면 비빔국수 먹을 준비 완료! 시원 깔끔하다는 막국수, 그 맛은요? 진짜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맛집 인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한두 군데가 아니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또 다른 맛집 휴게소. 여기는 뭐가 맛있을까요? 영양밥 정식 하나만 주세요. 용인 특산품 영양밥 정식은 용인의 특산품인 쌀, 느타리버섯, 오이지를 활용한 한정식 메뉴인데요. 휴게소에서 정식 하는 거 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용인에서 나온 이런 음식들을 이용해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인증한 EX푸드. 영양밥엔 은행, 대추도 들어있어 맛은 물론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답니다. 너무 단맛이 강하지도 않고 간간히 이렇게 양념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 오면 먹을 것 같아요. 출출할 때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발길이 향하는 간식 코너. 그런데 다들 세트로 삽니다. 왜죠? 이렇게 두 개 하셔가지고 얼마에 구매하신 거예요? 단돈 5,000원이요. 너무 좋아요. 5월에 딱 2번 인기 많은 간식을 묶어서 할인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원래 딴 데 가면은 각각 사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사니까 저렴도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휴게소에선 헌혈증을 기부하면 커피가 공짜. EX푸드를 주문하면 손선풍기를.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생수가 덤이라 쉬러 왔다가 횡재하는 기분이랍니다.
5월 한정 행사가 한창이라는 또 다른 휴게소. 휴게소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온 건가 싶게 유독 아이들이 즐거워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 겁니다. 아이가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냥 단순히 화장실만 가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으니까 훨씬 만족도 높고 좋은 것 같아요. 5월엔 주말마다 플리마켓도 열리는데요. 얘는 팔찌예요. 네, 레이어드 팔찌. 예쁘지?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휴게소에서 나와버리니까 좀 되게 신기하고 색다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정도 들리고 간식 정도 사 먹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하니까 애도 좋고 저도 좋고 졸리는 것도 많이 날아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 끝날 즈음엔 여기도 들르곤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휴게소 30% 할인하는 거 맞나요, 세차장? 네, 맞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휴게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5월 29일까지 전국 휴게소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시 QR코드를 이용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휴게소 도장 깨기도 하고 횡재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차들이 달려야 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개부터 출구부에 강아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입이 묶이거나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되는 개까지 반려동물 유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죠. 지자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이곳은요. 유기견 아이들이 지내면서 입양을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한 달에 한 6마리 정도 들어오고요. 근데 반려동물 실종과 유기는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는데요. 그중 70%가 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제 입양자분을 찾고 있고요. 종합 백신과 광견병 접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중성화 수술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자체 센터를 통해서 입양하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동물 사랑 배움터에서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지난 토요일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는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사람 반 반려견 반이네요. 수미 어디 봐? 귀여운 강아지들이 가득한 여기가 어디게? 강아지들 축제하는 곳이에요. 인천에서 일부러 왔거든요. 좀 많이 기대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집사 생활부터 패티캣 퀴즈까지 다양한 체험이 한창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곳은요. 바로 달리기 대회. 네 발로 마음껏 달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보호자와 유대감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달리기 기록으로 상도 주었는데요. 나란히 대회에 참가한 크리스와 마스의 기록은요. 4.13초. 마스는 7초. 짜릿했어요. 재밌었어요. 다른 강아지들 하는 것도 보고. 어린이들이 반려견을 대하는 법도 배우고요. 재밌는 것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 뭐 유기견에 관련된 문제나 인식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유기견이나 그런 강아지 인식의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건강 상담, 인식표 만들기 같은 체험뿐만 아니라 정보를 알려주는 부스도 인기 만점. 전지적 댕댕 시점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으로 변경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돌봄 의무에 따라서 목줄과 인식표는 기본이고요. 이동할 땐 잠금 장치 꼭 해주세요.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의 차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이런 토대를 기초로 해서 유기동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물 학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성숙한 반려문화는 필수겠죠.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진짜 쉽네.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세 가지가 다 되니까 매일 손이 가요.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어제 퇴근길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 초여름 우박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황사와 섞여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 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며칠째 대한민국이 황사 때문에 말썽입니다. 오전까지 곳곳에서 황사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일교차도 꽤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